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양도 시에 현재는 이제 기본 세율에다가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 올리고, 그다음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2022년 5월 9일부터 해서 금년 5월 9일까지 4년간 중과 유예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또 비정상적 불공정한 형태의 어떤 그런 유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제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그 조정 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해서 시장에서의 현실은 감안하면서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오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지만 이 유예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저희들이 시장에 어떤 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외에 금년 10월 15일에 신규 지정된 조정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은 좀 짧을 것 같아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를 하는 방안을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과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제 보완, 그리고 편법 정려 등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경부 장관님, 네.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예.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거예요. 1년 이번에는 끝이야. 또 가가지고 또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끝이야. 그 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네.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하지 말라니까. 네, 어쨌든 정책은 네.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네.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밀어버리거나 변형을 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만 손해보잖아요. 안 믿은 사람은 득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보고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손해봤다는 느낌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비슷해요.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정말로 치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언제나 레드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박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다 듣고
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준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패 신화.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거 끝나면은 결국은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은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 또 연장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버티면은 언젠가는, 응?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정말 바늘 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그게 확 커져가지고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말로 치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절대 안 돼요. 아마. 예? 0.1%가 안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매물 잠기면 어떡할 거냐. 버티는 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죠. 지금 뭐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죠. 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규칙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이 국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월 9일까지 어쨌든 만료를 하는데 계약한 원래는 잔금까지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5월 9일을 양보할 수는 없고 네. 5월 9일로 하는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네.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뭐 또 연장하겠지라고 이렇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랬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 그때까지. 네. 그리고
기존의 것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잔금 내고 등기 내면 네. 면제 중과세 면제해 준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요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네. 요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문제도 일부 검토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버틸 수 있게 그럼 언젠가는 뭐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뭐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 그 세입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은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뭐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유는 반드시 들어가게. 어쨌든 5월 9일까지고 네. 무조건 5월 네. 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네. 네. 5월 9일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경부 장관께서 보고에서 제안하신 내용에 그렇죠. 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며칠 사이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바뀌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부 보도상으로는 뭐 대통령이 저거 얘기해봤자 뭐 매물도 나오는 거 없고 막 저 분명히 매물 잠길 거고 이번에는 또 연장을 해야 된다 뭐 저 다주택자들의 저 눈물은 어떡할 거냐 뭐 이런 회개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정도부터 그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도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이미 사실 매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통계청이나 아니면 어디서 뭐 자료 수집하는 데서 이 매물 증가하는 거 이런 거 통계들 있나요? 거래 통계는 있을 수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서울 전체적으로 매물이 좀 줄긴 했는데요. 강남 3구하고 용산 쪽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가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평시보다 11.7%가 늘어났다. 네, 송파가 15% 상향이 되고요. 15%나 늘어났다고. 네, 용산은 4.19로 해서 좀 낮고 그렇습니다. 용산하고 강남 3구가 매물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몇 퍼센트 두 자릿수로 늘었다 매물이. 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럴 거로 저희는 그래서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이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좀 더 늘어나겠죠. 네, 저 대통령님 행안부 장관입니다. 제가 이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요, 이게 왜 5월 9일이냐? 네. 왜 5월 9일이지? 네네. 지난 정부가 시작한 날입니다. 이게 5월 30일인가 31일 날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 소급해서 5월 9일부터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권 이 자본에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들한테 선물을 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분명히 조세는 법률주의인데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법에 정해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정해서 시행령에서 일종의 감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다주택자 기준 명확한 그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앞으로는 아예 그냥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없애버리는 것도 네, 그렇게 해서 법률로 정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어차피 이 제도 전체 설계를 바꿀 거 아니에요? 바꿀 때 이번에는 또 감안해서 하시죠. 예, 대통령 이번에는 이게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하고 이건 법으로 이제 또 이후에 그렇죠. 올려 이거는 나가야지. 그냥 놔두면 5월 9일에 잔금까지 내야 되는데 네네.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너무 짧은 상황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 보완은 그건 시행령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밤에 우리 국무위원님들 아니면 뭐 부처장들도 이거 혹시 의견 있으면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된 분들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 하셨어요? 다 하신 모양이니? 대통령 마지막으로요. 저기 보시면은 저 2번에 보시면은 토지 거래 허가제 구역에서는 허가 후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잔금 실거주 의무가 이게. 그래서 저한테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는 5월 9일 계약은 3개월이 아니고 4개월로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래요? 저희들이 좀 3개월이냐 4개월이냐? 네네. 근데 토지 거래 허가제는 그 정도면 4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장의 목소리 듣고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4개월 해줘요. 3개월이 와서. 예,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토론을 좀 네. 붙이려고 그러겠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해서 네. 적절하게 결정할 때 또 하면 되니까요. 네. 그러하십시오. 4개월이 될 수도 있다. 네. 국토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네. 토론에서 추가된 의견을 반영해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을 검찰총장 직무대행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민생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 성과입니다. 검찰은 25년 9월부터 5개월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설탕과 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서 식품 물가 전반을 뒤흔들고 전기료의 상승으로 인해 가게를 위협하는 한전 입찰 담합의 전모를 밝혀 총 52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설탕 가격의 담합 규모는 약 3조 2,700억 원, 밀가루는 약 6조 원, 한전 입찰 담합은 약 6,700억 원의 규모에 달하는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사안별 개요와 수사 경과는 아래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가격 담합으로 인해서 담합에 가담한 법인들은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 반면 식료품 물가 및 전기료 상승 등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담합 발생 전 대비 설탕 가격은 최고 66.7%,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되었습니다. 한전 입찰 담합의 경우에는 담합 업체들의 평균 낙찰률이 약 96%에서 담합 종료 후에는 67%까지 낮아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도 보완 방안입니다.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법정형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담합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그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통계를 보면 개인의 수가 법인보다 월등히 많고 개인은 54.6%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탕과 밀가루 가격 담합 업체들 중에 일부는 과거의 수차례 적발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었을 때 법인에 대한 과징금이나 벌금 처분만으로는 근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범행을 실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환수 방안입니다. 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 박탈, 즉 범죄 수익의 환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담합으로 인한 범죄 수익의 특정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제 범죄 수익 환수가 이루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찰의 경우를 예를 들면 낙찰가액 자체가 수익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우의 낙찰가액과 담합으로 인한 낙찰가액의 차액을 법원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정상적인 낙찰가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산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 구체적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담합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논의할 게 꽤 많은데요. 일단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아니 먼저 이거부터 하죠. 법정형을 상향하는 거는 법제처가 좀 준비를 하든지 해가지고 정부 입법으로 하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향 그 준비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발표를 먼저 하실래요? 예. 준비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할지? 제 발표 자료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탕 사건은 그 24년부터 공정위가 조사해 왔고 24년 말에 이제 공정위와 검찰에 그 자진 신고가 들어왔었고요. 공정위 조사는 지속돼서 25년 9월쯤에 이제 마무리 단계였고 그때 이제 검찰이 그 고발 요청을 했고 공정위 고발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 고발과 공정위 조사 마무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심의는 2월 11일 날 있습니다. 밀가루 사건은 제가 취임한 후 첫 번째 직권조사 사건이고요. 10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었고 지금 조사 마무리 단계이고 검찰 고발 요청도 최근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공정위 고발했고 검찰도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밀가루는 3월 초쯤에 공정위 조사는 완료될 거고 심의는 한 그로부터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같은 경우는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이미 25년 1월에 완료됐고요. 그래서 400억 조금 못 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6개 법인이 24년 말에 고발되었고요. 지금 검찰 조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련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현행 그 담합은 관련 매출의 20%까지 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과징금 상한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등을 통해서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때는 하한까지 둘 수 있는 시행령 혹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 원상 복구를 위해서 공정위가 지금까지 이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아주 소극적으로 활용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시정 명령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참고로 있는 그 시정 조치 운영 지침도 좀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거 아까 과징금을 400억 했다는 게 어떤 거에 대한 400억이에요? 한전의 가스 절연 개폐 장치 담합 사건. 오늘 이 사안 아니고 이 사안까지 한전의 입찰 담합 이 얘기하는 그 사안 맞습니다. 그 사안입니다. 담합 규모가 6,776억인데 400억 했으면은 몇 프로 이게? 391억 정확한 액수는 391억이고 7%밖에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왜 7%밖에 안 했어요? 여기 20%까지 할 수 있다면서요? 그 상한은 20%인데 현재 시행령이나 고시가 감면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 빨리 고치십시다 그러면. 예, 시행령 이건 전에 고시- 한번 얘기했던 건데.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고치는데 상반기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뭘 상반기에 해요? 지금 바로 하지. 준비 안 돼 있어요?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 준비돼 있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적용해서 그거를 시행령이나 규칙에 너무 자세히 정할 필요 없잖아요. 예. 최대한 적정하게 빨리 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이야 그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미리 다 모든 가능한 경우를 시뮬레이션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그렇게 최대한 할 필요가 신중하고 사회적 일단은 시행령 일단 너무 그 법률을 거의 뭐 무력화하다시피 너무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시행령을. 맞습니다. 예. 그 옛날에 그 시행령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빨리 고치고 예. 더 세부적인 게 필요하면 규칙, 처분 규칙 이런 걸로 정하고 그 안에서도 재량으로 사안별로
행정관청이 정하면 되는 거지. 그거 왜 시행령에다 자세히 최대한 빨리 고치게. 네,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그거 하고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두 번째로는 이 몰수 범죄 수익 몰수 추징하고 과징금은 병과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형사처벌도 하고 과징금도 하고 몰수도 하고? 예, 근데 그 사연으로는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쪽에서 처벌받았을 때. 어쨌든 이런 범죄적인 수단을 통해서 걸리면은 이렇게 제재를 해도 이익이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익이 기속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대주주, 주주인데 이게 처벌받아봐야 고용사장 아니면 뭐 전무 뭐 이런 사람들일 거고 이게 뭐 내려오면 과장 그럴 거고 이익은 다 남고 벌금도 얼마 안 되고 과징금도 얼마 안 되고 처벌은 자기가 안 받고 그러면 계속하죠. 맞습니다. 이게 소위 특별 예방 효과가 없잖아요. 일반 예방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 사례를 보고 이거 하다 우리 큰일 나겠다. 진짜 회사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예.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 예방이죠. 예, 예. 그걸 한번 저지른 사람이 다시 하면 이제 큰일 나겠다라고 해 다시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재범도 많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재범할 것 같아요. 재범하는 게 훨씬 이익인데. 어쨌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엄정하게 좀 규정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공정위가 지금 어쨌든 이게 검찰도 그러고 애썼는데 이거 한 번 하는데 뭐 몇 달씩 걸리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인력도 많이 들고. 예. 인력을 늘려야죠, 그러면. 예, 예. 인력을 늘려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수사를 하고 처분을 제대로 하고 이러면 이제 줄어들 테고 그러면 사실 그때는 인력을 좀 줄여도 되죠. 예. 지금 온 세상이 이 위반 투성이라 예. 그 걷어내려면 초기에는 에너지도 비용도 인력도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뽑으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인력도 늘리시고요. 법 개정하는 것도 빨리 해주시고 시행령 빨리 준비하고 동시에 처분 기준도 만드시고 부패재산 몰수 조항이 이게 정상 가격과 담합 가격의 차이를 계산하기 어려워서 법원에 몰수 판결을 안 해준다 그 말이죠? 예, 하급심에서 2차례 정도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몰수 규정에 대해서 일종의 간주 추정 규정을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 주가 조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법을 통해 가지고 몰수 추징에 관한 간주 규정을 두고 그 아래 이제 시행령 형태로 그걸 구체화하는 방식을 네. 입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몰수 조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면 재형법정주의 논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법률 단계에서 간주하는 규정까지는 두고 네.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아래로 위임 입법을. 그래서 입찰 비리 대개 이게 지금 담합이라고 하는 게 유형화돼 있잖아요, 그죠?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뭐 낙찰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몇 개 유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상 가격에 대한 간주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증명되지 않은 그 가격으로 한다. 예를 들면 입찰을 할 때는 입찰 예정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입찰 주체가 추정 가격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실제 낙찰 가격하고 차이를 뭐 한다든지 뭐 또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라든지 그 가격을 산정할 때 같이 올렸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일반 물가 상승률에 준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거를 벗어난 거는 저 담합에 의한 것이다라고 간주하는 걸로 그런 조항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어렵더라도 예, 일단은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하든지 해야지. 그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정위 규정이 어떻게 보면은 부당이익 환수를 좀 추정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져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매출의 30% 혹은 20% 이런 네. 추정에 의한 부당이익 환수인데 이 규정으로 부당이익 환수가 부적절하게 되었다라고 판단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가격 추정 네. 요건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징금 규정은 약간 추상적이거나 예. 또는 뭐 합의 규범으로 정해도 되는데 몰수 규정은 형사 처벌이라서 법에다 엄격하게 최대한
확정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민해서. 예. 그리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은 이런 담합 수사 안 합니까? 예, 그 공정거래법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의해서 이 규정도 이제 손봐야 될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런 검찰에게 고발하는 조항이 많잖아요. 예, 이거 말고도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뭐 준비하기 있는 게 있어요? 예, 어쨌든 이건 그 형사법 개정하면서 특사경 지휘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어떤 검찰만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손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제가 대통령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담합 문제에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2021년도 이후에 자체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이 외국의 추세는 법인보다도 개인 고발이 더 많습니다.